제 8차 포럼 카이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빈곤이고요.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 시민과 대한연구소의 연구실장으로 계시는 문종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문 선생님께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인 빈곤에 관해서 깊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많은 감동이 있기 바라고 또 질의와 토론이 있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게 된 문종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종 온라인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예. 예, 그리고 사회보험 가입률입니다. 정규직에 비해서 당연히 비정규직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세기입니다. 오늘 발제문의 데이터는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저 외에 2명의 연구자들이 진행했던 취약노동자의 노동세기와 사회관계, 그리고 또 한 명과 같이 진행했던 선왕권 직무 스트레스 현실에 있었던 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 그러니까 이제 그 808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남성이 42% 정도, 그리고 여성이 58% 정도고요.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있고 평균 50세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53세, 여성이 49세 정도 됩니다. 학력은 이제 고졸 이하가 좀 많고요. 약 6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대 졸업하고 대학 졸업이 약 40% 정도 됩니다. 직업과 고용 형태입니다.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이 좀 폭넓게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규직, 비정규직은 나뉘는데 비정규직 안에서도 이제 고용 형태가 다르고, 그리고 그 고용 형태와 다르게 또 직업별로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가능하면 폭넓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런 조사가 이렇게 폭넓게 가능했던 이유는 서울 시민이 내는 세금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치단체나 이런 데 연구사업이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자꾸 요새 자치단체에서 연구사업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런 거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드릴까요? 네, 네. 보시면 직업은 이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비, 청소, 편의점, 소매점, 마트, 음식점, 건설 노동자 프로그래머입니다. 직업에서 좀 잠깐 주목해 볼 분이 하나 있는데요. 건설 노동자입니다. 가능하면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상태를 좀 알아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약 140분을 이제 1대1 면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1대1 면담을 통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단순히 설문지를 나눠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가는 형태로 했고요. 그게 이제 신뢰도를 높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가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통적인 산업과 그다음에 최근에 정보 산업을 가능하면 이제 좀 망라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힘들었던 부분들, 요양보호사분들이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경비나 청소 노동자분들도 좀 가능하면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많이 조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은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프로그래머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시간제는 편의점, 그다음에 소매점, 그다음에 음식점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노동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시적 노동자라고 하면 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겁니다. 뭐 6개월, 1년, 2년 이내
돼 있거나 아니면 뭐 1년 혹은 소정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시적 노동자는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 노동자 프로그램을 빼고는 이제 전체적으로 폭넓게 돼 있고요. 그다음 비전형 노동자입니다. 이제 파견, 용역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건설 노동자 일용직으로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속기간 봤고요. 정규직 뭐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이 집중이 돼 있고요. 시간제 1년 미만이 많고요. 그다음 한시적 노동자 2년에서 3년 이하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2년 이하고요. 일용직은 당연히 일용직이니까 6개월, 1년 미만인데 그래서 저희가 1:1 면접 조사원을 이용을 했다는 게 여기서 일용직인데 12개월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통 이제 최근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많이 근속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응답은 어떤 1년짜리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다거나 일용직으로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계약 관계는 1일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고용 불안감. 그러니까 내가 고용 형태, 고용 계약 자체가 불안하다면 고용 불안감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정규직은 50% 이상, 약 60%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고요. 시간제는 약간 느끼고요. 한시적 노동자는 뭐 그냥 적당히 느끼고요. 일용직 노동자는 당연히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용 불안은 근속기관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노동색이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얼마나 버는가의 문제인데 정규직은 대부분이 여기서 184만 원이 뭐냐면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을 월 환산한 겁니다. 그래서 184만 원 이상의 당연히 많았고요. 시간제는 당연히 35시간 이하를 주로 집중을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150만 원 이하가 많았고요. 한시적 노동자는 최저임금 주변에 분포를 했고요. 일용직 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 많았습니다. 건설 노동자 일당이 최근에 계속 올랐고요. 건설 노조가 이제 집단 교섭을 한 이후로 건설 노동자의 이제 급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20분이네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할 게 진짜 많거든요. 사람의 삶이 한 1, 20분 안에 다 얘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집중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안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급하면 넘어갈 테니까 나눠드린 이거 한번 꼼꼼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보험입니다. 정규직 당연히 80% 이상, 86% 이상 가입이 돼 있고요. 모름이라는 게 딱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분들은 사실 자기가 정규직인데 사회보험 뭐 그렇게 관심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시간제, 미가입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한시적 노동자, 가입과 미가입 뭐 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의 이제 대부분이 미가입이거나 부분가입인데 부분가입이 뭐냐면 한국에서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들도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루라도 근무를 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이 가장 산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가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안 되는 게 많죠. 그래서 67%는 안 돼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이제 불안정한 노동자입니다. 정리하자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용과 사회보장이 불안하고 저소득입니다. 그리고 고용 형태에 따라서 느끼는 고용 불안감이 높았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면 보시면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시간제와 한시적 노동자와 일용직, 그러니까 고용 계약 기간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달랐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고용 불안은 소득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소득이 적다고 고용 불안을 많이 느낀다거나 소득이 많다고 고용 불안을 적게 느낀다는 건 아닌 겁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경우에 많이 버는지만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 소득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관계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노동세계가 사회관계에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한 기준은 통계청 사회조사라고 이제 한국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사회적 고립도에 대한 통계를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에 보면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 조사에서 생활적이라는 부분을 제외를 하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확인을 해봤습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숫자를 적게 했는데요. 정규직의 경우 경제적으로 도움이,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줄였습니다. 제가 문서화하기 위해서 2.6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3.8명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제는 2.1명이고요.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한시적 노동자는 1.8명, 일용직 노동자는 1.3명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지위, 정규직과 이 비정규직의 지위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회 관계, 그 사람 숫자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도움이, 그러니까 내가 우울할 때 사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가, 몇 명 있는가를 물어본 건데요. 이건 좀 재밌는 부분인데 정규직과 시간제 한시적 노동자에서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3.897 정도니까요.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가 3.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가 특정해서 말하긴 좀 뭐하지만, 일반화시키긴 뭐하지만 소득은 많지만 고용 불안은 심하고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정서적으로 도와줄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관계, 이제 이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증명을 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렇구나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증명을 해봤는데요. 경제 도우미에 있어서 검증해 보니 각 그 고용 지위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정규직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한시적 노동은 그 다음이고, 시간제 노동자, 그리고 일용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된 거죠. 아까 제가 단순히 말했던 걸 넘어서서. 그리고 정서적 도움입니다. 정서적으로 우울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각 고용 지위마다 달랐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고요. 그리고 사업 검증을 보면 정규직이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서 많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사회관계가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제 코멘트를 하자면 뭔가 조금 그렇죠. 돈도 많이 벌고 고용도 안정돼 있고 사회보험도 보장이 되는데 경제적 관계, 이제 정서적 관계조차도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상관관계 봅니다. 그렇다면 노동세계와 사회관계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통계적으로 또 한번 봤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관계 수와 정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 수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 따로 정서적으로 있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관계는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인간관계가 풍부한 사람이 정서적인 인간관계도 당연히 풍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근속기관과 물질적 관계는 정해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정해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속기간이 길수록 물질적인 인간관계도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일용직의 노동자는 우리가 이제 그 일에서 맺는 커뮤니티가 당연히 정규직은 장기적일 수밖에 없고 신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용직은 오늘 일하고 내일 거기 안 나가면 그만이니까 일에서 얻는 커뮤니티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월 소득의 경우에 뭐 미묘한 관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 보장, 당연히 그 지위에서 나타나는 고용지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경제적, 경사적 인간관계 연관이 있었습니다. 고용 불안감은 이 마이너스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고용 불안감이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관계가 낮아집니다. 이거는 아마 심리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기가 마음이 불안해지면 다른 사람과 만날 여유가 없지 않는가. 우리가 인간을 만난다는 건 좋은 관계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나쁠 때 그 말을 들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내가 받아줄 여력이 돼야 되는데 불안감은 그것이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벌써 25분입니다. 종종 제가 굉장히 수다스럽다라는 걸 느낍니다. 토론할 때. 예. 그리고 이제 간단히 정리하자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관계가 빈곤하다입니다. 노동이 불안정해질수록 사회관계는 협소하다라는 게 조사의 결론입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건 어떤 무언가가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이미 일본에서 한번 2010년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마에다 노부이코는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일 생활 능력의 증진 행위가 사회관계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의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회조사에 보면 사회단체 활동이 인간의 사회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선행 연구를 본떠서 사회단체 활동이 인간의 우리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그리고 일 생활 능력이 우리 노동자들의 사회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 일 생활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일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가, 그러니까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인맥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맥을 확장하기 노력을 하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사회단체 활동은 통계청 사회조사에 보면은 8가지 정도의 사회단체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6가지만 좀 압축을 해서 봤습니다. 종교단체, 정당, 노조, 동호회, 동창회,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는가 여부를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일생활 능력은 기술과 지식, 전문 능력 향상 시도를 하는가, 인맥 확장을 하는가, 그리고 이직이나 창업을 했을 때 자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가를 봤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좀 앞에서 계속 나왔지만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활동 단체 수는 좀 적습니다. 정규직이 평균 활동 단체 수가 1.15개가 나왔고요. 시간제는 0.5개, 한시적 노동자 0.7개,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는 0.4개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 사회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정해 효과, 0.2배 정도, 그러니까 정해 효과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지식 개발 노력을 하십니까? 그래서 물어봤을 때 정규직이 2.9 정도 점수가 나왔고요. 4점 척도입니다.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답을 강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규직들은 조금 그렇다에 가깝고, 그리고 시간제, 한시적 노동자, 일용직이나 비정규직들은 그리고 자신의 능력, 그러니까 지금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을 때 자기 능력이 있습니까? 했을 때 정규직은 조금 그렇다에 가깝고, 그리고 역시 비정규직은 낮고 그중에서 일용직은 가장 낮았습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서 이런 일생활 능력 개발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물질적 관계에 있어서는 인맥 확장 노력이나 이직 능력, 자신의 자신감에 대해서는 정해 효과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인맥 확장 노력을 많이 하고 이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우리가 물질적인 인간관계는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인간관계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서적 인간관계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인간관계가 풍부한 사람일수록 정서적인 인간관계도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 아까 잠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통제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성별과 연령과 학력과 고용 형태를 고정시켜 놓고 이게 항상 모든 영향을 준다라고 고정을 시켜 놓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혹은 사회단체 활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보편성을 물어본 건데, 그랬을 때 경제도우미와 정서도우미는 이제 상관관계가 높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경제적인, 그러니까 물질적 인간관계, 매개로 한 인간관계가 높아지면 정서적인 인간관계도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회단체 활동과 일생활 능력 개발은 사회관계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정말 안 좋구나. 큰일이다가 아니라 그런 모든 그 고용의 지위, 그러니까 현재 고용 형태에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어쨌거나 비정규직 노동세계가 불안하더라도 사회단체 활동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일생활 능력을 증가시키면 그들의 인간관계, 사회관계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는 길에 한번 종교단체 활동만 뽑아서 추출을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종교단체 활동을 하면 당연히 인간관계는 활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나오잖아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역시 정의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결론만 정리하자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니까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노동세계의 불안정한 노동의 차이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사회관계의 차이도 있었고 두 개의 불안정 노동세계와 사회관계는 상관관계가 높았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에서도 사회단체 활동과 어떤 일과 생활, 그러니까 뭔가 자기 개발을 하고 혹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활동을 할수록 당연히 사회관계는 높아진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함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불안정 노동이,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분명히 정규직보다 못하잖아요. 그게 2003년 통계 이후로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그 절대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안정한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고 불안정한 노동세계에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거고 사회관계가 빈곤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전통적인 직장 공동체가 주던 유대감의 부재가 노동자 사회관계 전체를 빈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 노동자가 갖고 있는 사회관계가 약 곱하기 3배였다면 불안정 노동, 정규직이 곱하기 3배였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2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전체 총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노동자 갖고 있는.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뭔가 칠판에 수식으로 써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하여튼 사회관계가 빈곤한 노동자가 증가하는 건 전체 사회의 사회관계가 줄어든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 고립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주변화한 존재로 느끼게 합니다. 이야기는 사회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고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불안정한 노동과 사회관계 빈곤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노리나 하츠라고 이제 경제학자인데 최근에 쓴 책인데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왜 이런 책들이 나오냐면 계속 2000년대 이후로 우리가 지금 그 사회 분열에 대한 게 이제 피부로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니까요. 오랫동안 이전에 한나 아렌트라고 그 유명한 그 학자가 비슷한 얘기를 했죠. 왜 히틀러가 될 수 있었던가에 대한 이야기죠. 노리나우트도 똑같이 이제 그 인용을 하긴 하는데요. 노리나우트가 간단히 정리해 줍니다. 오랫동안 고립된 생지가 있는 틀에다가 새로운 생지를 집어넣으면 일단은 물어뜯는답니다.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웠는데 생지가 하나 들어오면 반가워, 행복, 고마워, 막 같이 놀아보자가 아니라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고립된 생지는.
그렇듯이 외로움은 우리의 정치를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몰아간다고 합니다. 우익 포퓰리즘, 이제 그 준동과 맞물리는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끝으로 제가 여기 와서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종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교단체 활동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관계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불안한 마음에 안식을 줄 수 있고요. 단체의 인력과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 정도의 인력과 자산을 갖고 있는 건 노동조합 정도밖에 없습니다. 종교단체 외에.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지식과 기술 등 전문 능력의 향상에 대한 교육, 인맥 확대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정규직의 증거를 알 수 있듯이 노동세계는 계속 불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종교가 노동의 불안정성에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사회화돼서 사실 제가 작년에 70년대 그 인천 산업선교회 책을 하나 썼는데요. 당시에 그 산업선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커뮤니티 활동도 했죠. 이게 노동적 커뮤니티 활동도 했고 80년대부터는 다시 이제 지역 이제 사회복지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종교의 사회화라고 봅니다. 그렇게 활동을 했던 역사가 있는 거죠. 네. 사회가 소외와 배제, 갈등과 대립을 해치되는 것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 선생님 매우 그 흥미로운 연구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가장 사회적 약자들의 일이 왜 더 약화되느냐, 우리 사회가 왜 점점 더 인간관계들이 상실되면 사회적인 것이 없어지느냐, 그것은 역시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런 빈곤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사회학적인 연구로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셔서 아주 깊은 저희들 그 통찰을 얻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그러나 이제부터 이제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을 우리가 그러면 종교인으로서 우리 기사발은 종교단체고 우리 참여한 사람들이 다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또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큰 질문들이고 구체성이 없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문제를 사회학적인 그런 분석을 쫙 들어보니까 다양한 질문들이 막 나오는데 사실 조금 클래시파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질문을 이제부터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봤는데 성문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우리 줌으로 와 계신데요. 김일영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정 토론으로.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도 이제 연락을 받고 지정 토론자로 제가 이제 초대가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받기 전에 그 강의록을 받아서 쭉 훑어봤는데, 제가 이제까지 감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유용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성문박교회를 비롯해서 에큐메니칼 진영에 있는 많은 기독 사회 단체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개신교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해결되지 않는 장기 농성장에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저는 참석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산표 시멘트 노동자들과 거의 한 1년 정도 농성을 함께 하면서 연대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그 파인텍 노동자들이 목동 열병합 발전소 75m 굴뚝 위에서 426일 동안 그 농성할 때 또 함께 했었던 그런 그 기억도 있고, 지금은 오히려 더 길어졌는데요. 그 코로나 이후 이제 가장 먼저 정리 해고된 대한민국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해고된 그 아시아나 KO 청소 노동자들과 지금 739일째 저희들이 또 이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함께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늘 기도회로 이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과연 어떠한 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회의 그리고 또 의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서 함께하는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이미 그 정기적으로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는 이것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그 문종인 선생님, 시민과 대한연구소 연구실장이신 문종인 선생님의 어떤 노동자의 어떤 경제적 빈곤이 사회적 빈곤으로 또 연결되고 이것이 이제 그분들의 그 삶을 파괴하는 어떤 그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연구를 보면서 그 저희 개신교 대책위에서 또는 이제 에큐메니칼 연대 단위들이 노동자들과 기도회를 통해서 연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활동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이 연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런 그 연대 활동이 아닌 일반 교회에서 사실 그 노동의 문제를 꺼내놓고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할 때 한국교회 보수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런 그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른 분들에게도 좀 도움을 얻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그 논의되는 상황 속에서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말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교 관계에 대한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옛날에 민민선교, 노동선교 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삶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교회가 이제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이미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그냥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생겨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은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노동조합 자체가 하나의 임금 인상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힘을 모아서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고 거기에 어떤 공동체적인 것도 하면서 또 노동조합이 그런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의 그런 빈곤도 이게 좀 관심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기독교 쪽에서 관심이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조금 노동자들이 제가 옛날에 보면은 그 일반 보수교회도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조합도 없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위로받기 위해서 소외된 어떤 거를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많이 가고 막 부흥회 같은 데 가고 그랬거든요. 한편은 그렇게 하고 한쪽은 우리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요즘 우리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그런 데서는 조직하고 힘만 하지만 이런 어떤 사회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좀 바라보면서 상부상조하는 그런 협동조합 같은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빈민지역이나 그런 데서도 주로 그런 조직을 하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좀 현재의 조합 만든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면서 그런 걸 극복하는 그런 운동은 없는지 그런 좀 우리 기독교가 또 그런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정규직이 비록 고액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규직이라고 하는 그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고용된 사람들은 매우 그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연대와 사회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 사회가 안정된다. 근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비정규직, 특히 일고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회성이 없고 고립돼 있고 피폐해 있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딱 생각나는 게 이런 겁니다. 유럽의 그 예를 들어 폭스바겐 같이 비록 그 임금은 낮추더라도 모든 사람을 정규 고용, 피고용으로 이렇게 남겨두자. 그래서 이제 레이오프를 안 시키자. 대신 일자리를 나누자. 시간을 줄여가지고. 따라서 월급이 참 작지만은 수입이 작지만은 안정감을 갖고 사회적인 연대를 가지고 노조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인간관계랄까 그런 정상적인 그런 것을 형성해 나간다. 문화끼리의 문화가 생길 수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고자들이라든가 비정규들은 완전 고립돼가지고 고립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한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됐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들리면서 이제 기독교의 어떤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질문도 해줬는데 대답 제가 그 코로나라서 마스크를 주로 쓰고 다니고 토론회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연결을 안 하고 다녀요. 네, 오늘 여기서 마스크를 벗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깎고 오는 건데 라는 생각을 아까부터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줄은 몰랐어요. 좀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간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냥 잠깐 웃자고 우리 30초 정도 웃는 건 우리 삶에 있어서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무거운 주제를 제가 가벼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비정규직 문제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정 지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알아듣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비정규직의 사회적 빈곤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의 노동이 다시 조금 그 전에 얘기를 하자면 인간은 일과 생활로 나뉘잖아요. 삶이. 우리의 일이 속해 있는 세계가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데 불안정 노동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잡히는 것만 그렇지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가게 갖고 있는 자영업자는 그나마 우리가 통계가 되지만 택배라든가 비정형 노동자들 개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 오가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세계 일이 불안정해지고 있고 우리의 삶을 이루는 그 나머지 반쪽조차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불안할 때 없이 이게 안정적인 부모한테 받은 돈이 많은 건 모르겠지만 이게 불안한 거거든요. 얘기라고 했던 거고 그게 다 사회적으로도 이권 집단이 다 느끼니까요. 그 정도로 심하진 않아요. 특기부터 얘기해요. 이렇게 몰려나와서 이런 게 쉽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생활에서의 개별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임 이 종교단체에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지금 노동이 불안정해진다면 산업 구조가 변한다는 거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그 의지 자체도 노동에 대한
제 워크 에식이라고 하는데 요즘 태도도 변화고 사회 문화 때문에 그걸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꾼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힘든 일이죠. 저는 이 생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종교단체들이 과연 불안정한 노동세계, 사람들이 점점 불안정해 죽고 있는데 그들이 이 일에서의 불안정함을 생활까지 끌고 왔을 때 그걸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목사인 친구도 있고 성공회도 신부인 친구도 있고 카톨릭의 이제 신부인 친구도 있는데 늘 신도가 없어지고 있다거나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거나 이 얘기 다 10년은 들고 근데 이게 그렇죠.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좀 심각하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래서 종교단체가 결국 비정규직도 50대 이상이잖아요. 청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50대 이상에서 그 불안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사회 관계가 빈곤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10대가 없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50대 빈곤이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온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단체들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구에는 없지만 해온 연구들에 보면 정규직은 생활과 일 공간의 거리가 있어요. 그냥 물리적인 거리요. 제가 인천 살면서 서울 출퇴근 그 출퇴근 시간을과 그걸 다 포기를 하고 하루에 30시간을 포기를 하고 성공을 그럼 다르죠. 이 정도는 안 돼요. 어차피 급여도 좋고 일 자체도 장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직업적인 전망도 없으니까 집 동네에서 다 해요. 마트에서 일하는데 인천 사람이 서울 가서 마트에서 일하는 동네에서 일을 해요. 다 그래요. 전기 청소하시는 분들 인천 보면 어디 인천 분위기죠. 서울 경기 안 하세요. 그 동네에서 하세요. 그 동네 지역 커뮤니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걸 오피니언, 그러니까 의견으로 사회적 의견을 만드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회단체의 가입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70년대 산업통계 교회에 나가면 무슨 클럽 활동도 많이 많이 하고 하고 그랬다고요. 어떤 복합적인 커뮤니티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 확장을 하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냥 나랑 같이 뭐 할래? 이거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술 지식 전문 능력이 향상 같은 것도 왜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포럼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걸 다 확장을 시켜주는 거죠. 인간 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도 종교단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열심히들 하시지만 그래도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를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사실은 오늘 그동안의 포럼보다 제일 적은 숫자가 모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 교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이런 게 한번 저는 이제 실무자로서 느껴졌고요. 왜냐면 다른 환경이라든가 이런 주제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몰려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수가 모였다는 거, 그게 이제 관심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사회적 빈곤의 문제를 종교가 어떤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얼마든지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단체에서 중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다 있는데 왜 그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사실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냐면 아까 말씀하신 분도 있었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는 거죠. 자기 삶에 여유가 없어서 종교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사치일 것 같아요. 뭐 사치죠. 그걸 가서 교회 가고 이런 게 사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여유가 있고 풍족한 종교 집단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에서 사실은 종교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의 종교관을 바꿔서 사실 이런 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나 이런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종교행위라고 생각 안 하고 기독교에서 그걸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게 선교의 의미를 그동안에 그러니까 뭐 복음 전파하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그게 뿐만 아니라 이 삶 전체를 바꿔주는 거. 우리 단체가 기독교 사회 발전이잖아요. 사실은 사회 발전 이것도 종교적인 행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왜 복음을 전파해야지 왜 그 사람들의 경제 발전이나 사회 발전을 생각해? 그거는 단순한 복음 전파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아직도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주는 노력이 그게 우선돼야 의식을 바꿔줘야 종교적인 그 신앙 가치관을 바꿔줘야 그런 다음에 관심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그런 뭐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아까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정규직을 정말 정규직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이 구조적으로는 선행돼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 쪽에서 볼 때는 사람들의 그 종교관을 바꿔줘야 된다.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넓힐 수 있는 우리가 복음 전파가 이것까지도 복음 전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회적으로는 이제 교단 총회에서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 선교 지침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신자유주의의 어떤 문제점들을 비판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 개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인간의 존재의 그 가치와 인권의 문제와 또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디아코니아적인 입장을 이제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주의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진 자들의 입장을 또 옹호하는 이런 오랜 잘못된 그 관행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성문박교회 김일영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통해서 1957년 8년부터 시작된 산업선교는 초창기에는 공장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기독교 실업인들이 지도하는 가운데 예배 중심으로 하고 전도 중심으로 했다가 인권의 문제와 노동 착취의 문제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도시산업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인권과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노동선교 또 노동조합의 어떤 그 유익함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조합을 만들거나 조합원을 확보시켜 나갈 이런 운동으로 쭉 지금 거의 한 70년, 60년, 70년 발전을 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냐면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것이 현행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1년 계약도 12개월을 기준으로 노동자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12개월을 2년 이상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법에 걸리니까 11개월씩 노동 계약을 맺는단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총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회 청소하시는 분이나 야간 경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전부 다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를 총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그 토론이 상당히 진지해지고
있어서 제가 끼어들어서 할 얘기가 별로 없다고는 생각하지만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국 여기서 나온 문제식은 사회가 지금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그것도 물론 제일 중요한 문제지만 여기에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미래에 관한 예측이 안 되니까 이 사회 자체가 파괴가 되는 인간관계 나가서 사회 자체가 파괴가 된다는 말하자면 경고가 여기에 숨어들어 있고 따라서 필요한 것이 이 물질적인 원조도 중요하지만은 사회관계를 갖다가 사회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일종의 사회관계를 갖다가 잘 맺을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기술이라고 여기서 아까 일노동 기술이라고 했던 것이 결국은 일종의 이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들어가고 있다.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이제 유럽에서 이 연구가 이제 출발점은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연구인데 유럽에서 고용관계가 한편으로 유연해지면서 그 자체가 이제 기업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돈 버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그 비용 자체가 결국 다른 길을 통해 갖고서 일반 사회, 개인이나 가정이나 일반 사회로 그 비용이 전부 다 전가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지금 파괴가 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한다는 경고에서 나온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교회가 사회 문제에 접근할 때 계속 무슨 헌금이라든가 이제 기부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갖다 일단 먼저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 관계 맺기를 꼭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출석 주일 선수 꼬박꼬박 하라고 하기 이전에 말하자면 사회적인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맺고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든가 관계 자체가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면에서의 사회적인 사귐이랄까 만남을 갖다가 촉진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이 교회가 기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합니다. 이 속에 오늘 발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최근에 이제 일본의 그 가족 문제에 관한 책을 하나 검토를 했더니요.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왜 출생률이 왜 낮아지느냐? 물론 한국은 0.8이고 일본은 1.3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가족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걸 결혼한 집단과 결혼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눠서 해보니까는 결혼한 집단이 낳는 아이의 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근데 문제가 말하자면 결혼 자체를 갖다 안 하는 결혼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생률이 떨어지는 걸로 전체 통계를 잡으면 그렇게 나온다. 근데 결혼을 갖다 왜 못하느냐? 그 얘기를 그래서 분석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말하자면 여기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문화의 차이가 좀 나오는데요. 직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여성들이 남자하고 결혼해갖고서 현재보다 생활이 좋아질 것이다. 말하자면 처지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젊은 여성들의 선택은 혼자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 집에서 방세 안 내고 그냥 살면서 받는 생기는 돈 갖고서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일본에서 젊은 여자들의 선택지가 되었고 결혼을 해갖고서 뭐가 처지가 좋아질 거라는 그 행복한 가정에 관한 환상이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는 따라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직업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좀 더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일단 직장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쉽게 다시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 직장이 없어져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보장은 사회에서 해주고 이래서 일종의 좀 그 완충지대라고 할까? 사회적인 버퍼존을 갖다가 만들면서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졌다고 해서 순식간에 비관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갖다 좀 재설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그 연구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그러면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 생각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바꿔야 되는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 자체를 굉장히 바꿔야 되는 굉장히 큰 고민을 갖다가 필요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의 각도를 좀 바꾸는 방향으로 우리가 오늘 이 문 선생님의 그 발표를 갖다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복될까봐 그러는데 이 일이 불안한데 생활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고 일과 생활이 불안한데 그게 정신이 멀쩡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국권에서 힘난다고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일단 상대가 적인 거잖아요. 타협점이 없어지는 거고 화가 나니까 그냥 듣기 싫은 거죠. 조절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나 듣고 싶은 거면 듣고 싶은 거고 내가 하는 말 좀 그냥 다 맞았으면 좋겠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게 그 노동의 불안정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노동의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아주 단기 직업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걸 하고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에 드는 직업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정 노동을 반복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경향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기업에서도 계속 그런 형태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분위기가 강하면 일 생활 모두 다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럼 사회 자체의 불안정도는 당연히 높아지고요.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 불안해지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런 건 다 저는 사회는 뭐 하나가 딱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게 연관돼 있고 전체적으로 불안정도는 높아지고 더 살기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노동이라는 아무래도 제 분야니까 구조적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고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해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의식도 바뀌고 있어요. 이제 자발적 불안정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젊은 층들은 이런 게 많은데 자기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불안정 노동을 반복하는데 그게 옛날에 1, 2년이었다면 지금은 뭐 20살 시작해서 30살까지 불안정 노동을 반복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무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직 흡사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은데 일본의 경우에 그 이제 89년 이후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40대 50대에서 히키코모리들 그러니까 무직자들이 그렇게 많이 증가했죠. 아직 한국은 이제 시작점이라고 2000년대부터 넉넉 잡고 봐도 98년 이후로 변했다고 해도 뭐 아직까지는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들의 자산이 아직 여유가 있죠. 젊은 층들에게 꼭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부모 등골 다 빼먹고 나면 이제 근데 이제 그 전에 저는 그거보다는 사회적 빈곤이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네. 친구 안 만나고 대화 안 하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고 그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뭐 엄청나잖아요. 그 인종차별, 성적 차별에 대한 것들이 최소한 체면을 지켜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극단화되거든요. 막 얘기하는 사람은 뭐 말도 안 되게 밝고 이쪽 또 이 편에서는 또 뭐 예를 들어서 손만다 이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뭐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남자는 다
관계 적으로 본다거나 또 이쪽 끝에서는 여성을 완전히 비하하는 이런 너무 넓어지고 있잖아요.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회적으로 갈등.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되고 이분법화되고 그러면 이제 중간을 이해를 잘 못하고 그렇죠. 여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물질적인 건 타협이 가능하잖아요. 50, 50인데 나 5 더 갖고 싶어. 근데 3만 가져. 나 이거 가져. 이렇게 가능한데 이거는 타협이 없는 부분이에요. 네, 진보 진영도 상당히 극단론으로 네. 가고 있고 보수 진영도 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노동의 불안정성에서 찾아본 거고요. 그게 100% 설명은 하지 않겠죠. 세상의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다 모든 요소 다 속에 있으니까 거기에 노동을 제가 본 거고 또 하나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로 사회단체 활동이나 하여튼 인간이 인간을 만나서 또 뭔가를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완화된다는 거죠. 민중신학의 방법하고 사회학의 방법이 좀 다른 거를 조금만 말씀드리고 그게 혹시나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뭐냐면 민중신학은 항상 누가 구원을 해줄 거냐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회가 이렇게 자꾸 고립화되고 개별화되고 그리고 사회 전체가 망가지고 그다음에 극단화되고 정권 자체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누가 해결하냐. 그래서 민주신학은 기본적으로 가장 약자들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 발표 내용에서는 약자들은 무능하게 사회적인 고립이 돼 있고 전혀 점점 더 이렇게 고립하면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고립된 개별자로 이렇게 돼가면서 사회적 연대라는 걸 경험 안 하고 민중이라는 것은 이제 훨씬 더 이렇게 연대의식을 가지고서 이 약자들끼리 서로 대화 속 언어를 통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공통적인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서 이제 저항도 한다. 이제 그게 과거에 이제 우리가 동일방직 이런 것도 보고 YH 이런 거 다 보면서 그분들은 물론 비정규는 아니지만 정규직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사회를 변형시켰는데 한국 사회는 지금 민중이 변혁을 그럼 못 지는 거 아닌가? 지금 기본 출발이 관점이 사회학은 그러면 민중의 해결책을 지식인들이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그런 방법을 갖고서 출발하는 건지 그거 한번 질문 좀 던져보고 싶은데 이종구 교수님도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발표하면서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런 것들 다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단체 활동을 많이 하는 노동자가 인간관계가 더 좋았다. 자기 지식 기반을 많이 하고 인맥 확장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죠. 어쨌거나 그 정규직이 더 높은 상태, 비정규직이 낮은 상태이나 그 사람들 중에서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현 시대 객관적인 조건은 다른데 분명히 격차는 존재하지만 그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자기 활동을 하는 사람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주력이 누구인가. 그러면 정규직이 해결사가 됩니까? 비정규직이 그러니까 지식인이 그런 본인들은 민중적인 그런 어떤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활동과 그 한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가야지 그런 상태에서. 그렇죠. 사회단체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지식이나 자기 기술 개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인력 확장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회관계가 풍부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주어질수록 사회가 공동체 유대감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게 조사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비정규직들은 경제적인 조건이 떨어져요. 일단은 제가 일반 노조, 비정규직 노조에서 6년, 7년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급여 자체가 수준이 낮아서 거기서 얼마 돈을 떼서 뭘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조에서 교육 코스를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강사비도 만들기 힘든 거죠. 그리고 이분들 업무 시간이 그래도 건설은 좀 나아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시죠. 근데 막 말도 안 되게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아놓기도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활동 가치도 없습니다. 급여를 못 줘요. 500명 뭐 좀 비정규직 노조 같은 경우는 뭐 1인당 10,000원, 2만 원, 2만 원 받는데 500명 이래봐야 1,000만 원 안 돼요. 젊은 세대가 90년대가 온다 이런 책처럼 그렇죠. 젊은 세대는 우리 때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그래서 해보고 같이 뭔가 이렇게 어울려서 뭔가 하는 걸 되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요즘 애들은 관심 자체가 없어. 그냥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사는 거에만 관심 있지 다른 사람 하는 거 신경 쓰고 싶어도 하지도 않고 뭐 하여튼 무관심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한나 아렌트라고 자기 전망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을 때 존재 가치가 못 느끼는 거죠. 존재 가치가 없을 때 히틀러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거죠. 너는 민족주의자가 되고 너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어떻게 보면 딱 트리거 효과 같은 건데 딱 불꽃을 튀어주니까 그 사람이 너무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요즘 교회에서 큰 교회가 윤석열을 다 했어. 다윗으로. 이 고난과 이걸 극복한 대통령. 근데 또 우리 비주기 노동자들도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을 지지할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비정규가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아닌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 지금 노동이 불안한 사람이 과연 어떤 정치적인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그런 연구가 있긴 한데요. 아니, 일단 트럼프의 그 굉장히 노동의 불안정성 때문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노동의 불안정, 그러니까 전통 산업의 노동자들. 그게 전통 산업 예전에는 보장을 했었는데 이제 보장이 되지 않는. 사실은 처음부터 없는 사람보다 이따가 자기 것을 뺏기는 게 훨씬 더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는 것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은 그 직접적 연관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좀 그건 좀 누군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없는데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동서의 동양권 모르겠고 유럽이나 미국의 연구를 보면 불안정해질수록 파시스트가 나오는 쉬운 토양이죠. 제가 연구하시는데 저는 이제 민중신학의 그 기본 태제가 민중이 왜 주체가 되지 못하는가, 주체가 돼야 하는데 이런 거가 이제 우리는 사회학적 분석보다는 주로 약간의 내면적인 분석을, 언어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민중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 조사할 적에 그들이 쓰는 언어들이 특히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들의 그 의식과 무의식을 형성해 준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주체성이 왜 안 나오느냐, 전부 다 진보적인 주체성이 안 나오느냐. 이거는 어떤 그 특정 언어군들을 의미 체계를 이 안에 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를 이제 새로운 언어로 체인지하는 바꾸는 그 과정이 이제 뭐 모임에 들어가는 것도 되고 뭐 어디 가는 것도 되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요. 근데 그 언어는 직장이 생긴다고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주체가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직장이 바뀐다고 해서 저를 그냥 그런 거 여유는 생기는 거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언어를 흡수할 수 있는 여유는 생기는데 그 정규직을 줬다고 해가지고 그런 언어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언어 비록 비정규라고 할지라도 언어 자체는 건강한 언어 구조를 마지막 체현해 나가는 그 과정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모임, 교회에서 그런 거 새로운 언어를 자꾸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체성을 자꾸 회복하고 과거에 잘못된 정말 그런 주체성들을 자꾸 배제해가면서 그 내부 안에 이렇게 건강한 주체성이 자꾸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거는 주로 언어 구조에서 많이 이제 연구를 좀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서브월터는 말을 할 수 있는가? Can the subaltern speak? 그게 이제 스피박이 주제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서브월턴의 몸은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바디는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언어는 안 들리더라.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민주신학에서 몸의 언어가 뭐냐 이런 걸 이제 질문하고, 선원동 선생님이 이제 몸의 언어와 머리의 언어를 구분했지만 사실 요즘 이 언어가 굉장히 주체성과 중요하게 연결되는데 사회학에서도 그걸 조금 관계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어요. 인터뷰할 때. 네. 그럼 오늘 제8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빈곤이라는 주제로 문종인 선생님 말씀을 다 듣고 토론을 마쳤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특히 김희룡 목사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